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시원 영역입니다. 자, 배워야 산다. 네, 지난주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4월달부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실적 시즌 전후에서 대체적으로 상반기 1분기 때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라든가 주도 종목들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비를 좀 해서 본격적인 실적 장세 어떤 업종,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 정도까지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할 수 있을지 그런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 위주로 해서 차별화 장세 대응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현재 시장의 위치가 유동성 장세 끝나고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올해 1분기 동안 주요 업종들이 어떻게 움직임이 전개됐는지, 그래서 1분기 때 강세를 보였던 업종, 금융업종, 보험, 은행, 그 다음에 철강 업종을 점검해 드렸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쪽으로서 전기전자 섹터 쪽에 반도체를 좀 잠깐 언급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제요. 오늘 또 이제 주요 업종들, 관심 있는 업종들, 오늘은 건설,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 관심 많죠. 관련 섹터들을 점검을 해서 관련했던 섹터들 1분기 실적과 함께 올해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전개될지,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관련된 종목들이 충분히 부각할 수 있을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유지로 해서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부족한 부분 자체는 끝나고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자. 차별화 장세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그랬었죠. 시장 차별화라는 것 자체는 크게 보면 성장주라든가 가치주 간의 차별화 전개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형주냐, 중형주냐, 소형주냐. 지금은 가치주와 성장주는 동반 상승하는 쪽이죠. 순환매를 통해서.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성장주 내에서도 실적이 안 따라주는 것들은 주가 못 가고,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금리 인상 국면에 들어가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형주냐, 중형주냐, 소형주냐. 소형주 중심의 차별화입니다. 대형주는 상당히 많이 부진하죠. 아무래도 유동성 때문이죠. 그래서 규모별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도 약간 지금 분명한 거는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별화 부분 자체가 주도 업종 내에서 종목 차별화 진행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업종 차별화 위주로 해가지고 점검해 주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자체가 이제 업종 내 종목 차별화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걸 위주로 해서 점검을 좀 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주도 업종 내 종목 차별화, 주도 업종에서 가장 두드러진 실적 성장을 보이는 그런 종목을 투자를 하게 되면 주도 업종 지수가 10% 올라갈 때 주도 업종은 40%, 50%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오늘 부각하고 있는 이따 점검해 드렸겠지만 조선주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압도적이고, 철강주 중에서 세아제강이 압도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제강, 그런 또 차별화가 나타나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업종 내 종목 차별화입니다. 그 포인트 자체, 업종에서 탑픽 종목이죠. 탑픽 종목을 어떻게 골라내는지. 아마 그 관련된 강의는 아마 다음 시간에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올해 제가 보는 2022년 주식시장 차별화는 어떻게 전개될 건지 제가 나름대로 이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실적이죠. 실적입니다. 유동성 장세는 끝났다고 그랬으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차별화는 별로 안 나옵니다. 돈의 힘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지금은 유동성이 끝나고 금리 인상기니까, 금리 인상한다는 자체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실적이 따라가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직 시장이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전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종합주가지수가 2,700에서 2,900, 3,000 간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는 2,700에서 3,000 갈 때 10%밖에 안 올라가지만은 주도업종은 30%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주도업종 내에서 선도 종목은 100%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런 장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걸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지지부진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지금도 이제 시장 어려운 국면 쪽에서 그래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라든가 주도 업종을 매매를 하게 되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경기 실적이 좋아진다는 자체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니까 경기 민감주 쪽에서 주도 섹터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실적 장세니까요. 그러니까 경기 순환주 내에서 업종별로 어디가 먼저 좋아지는 업종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순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만 모든 게 좋아지겠지만 가장 먼저 업종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먼저 상반기 때 주도 업종으로 나가겠죠. 그런 조짐이 이제 보이고 있는 것들이 좀 나타나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가 철강주 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철강주를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조선주가 지금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쪽인데 다른 것들은 지금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죠. 그 전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은행주, 보험주는 꾸준하게 움직임 전개되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 내에서는 고평가 성장주 같은 경우는 성장한다는 명목하에 주가가 올라간 주식들은 실적이 뒤따라지지 않으면 1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따라주지 않으면 주가가 못 가고 변동성이 확대가 되죠. 확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성장주 내에서도 예컨대 대표적으로 실적이 따라주는 성장주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종목들은 차별적으로 작년도 주가 많이 올랐지만은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 중심의 차별화예요. 대형주 세내기가 쉽지가 않은 쪽이죠. 그 자체는 수급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흐름으로 아마 전개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부분이지만은 지금은 중요한 거는 지금은 실적 장세다. 실적 장세에 진입을 했다. 주가 하락 이후에 이제 상승을 할 건데 상승 속도는 정말 만만하게 갑니다. 오늘 또 주가 미국 시장에 나스닥 시장이 많이 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아침부터 많이 뜰 것으로 생각해서 따라서 하면 안 되죠. 어제 선 반영됐던 부분이고 빠르게 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내 시장 얘기를 할 때 코스피 같은 경우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 주가 빠질 때 사야 되고 올라갈 때 따라가서는 안 된다. 완만하게 갑니다. 정말 더디게 갑니다. 유동성 장세는 그냥 수직 급등인데 실적 장세는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빠르게 좋아지지 않거든요. 유동성 상세 돈은 갑자기 왕창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돈의 힘에서 확 가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주가 자체가 장기간에 걸쳐서 완만하게 올라간다. 완만하게 올라간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이거라고 그랬었죠. 유동성 장세는 낙폭과대 대형주 업종 대표 종목들이 가는데 지금 이 장세가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장세가 아니다는 거죠. 지금 무슨 장세야? 소재 산업재 중심의 실적 성장주들이 가는 장세다. 만약에 주도업종으로 나선다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는다는 전제에 소재 산업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소재는 화학업종하고 철강업종.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철강업종을 얘기할 때 소재 중에서 화학을 살 거냐 철강주를 살 거냐. 철강이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 오늘 이따 화학업종 점검해 드리겠지만 화학업종도 차별합니다. NCC 계열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에서 건설주냐 조선주냐. 현재는 조선주가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쪽이죠. 저는 이제 건설주보다는 건자재 쪽으로 선호하고 있는 쪽인데 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잖아요. 아직 단계는 아닌데 역금융 장세다 보니까 중소형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는 장이에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중소형 종목 잘 나가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실적 장세인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중소형 종목이 잘 나가는 포인트가 낙폭과대주 업종 대표 종목은 아니고 소재와 산업재 내에서 그 다음에 2차전지 내에서도 실적 성장하는 주식들 그 다음에 수급이 안 좋으니까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올해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차별화가 나타나 있죠. 분명한 거. 업종 내에서도.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8.7% 떨어졌고 어제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시장이 작년 연말 대비해서 10% 하락을 했어요.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종합 8%, 10%. 코스닥시장하고 이제 코스피시장하고 별로 차별화는 없죠. 차별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코스피 시장 내에서 중형주는 2.9% 떨어졌고요. 그다음 소형주는 3.3% 올랐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대형주가 얼마 대형주가 9% 빠졌다는 거겠죠. 대충. 이게 소형주와 중소형주의 수익률 차이가 10% 넘게 차이가 난 거죠. 이게 이제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꺾였기 때문에. 업종별 상승률은 보험, 은행 업종이 금리 상승기다 보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 규제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전개되다 보니까 보험, 은행 업종이 수혜를 좀 받으면서 상승했고, 그 다음에 운수창고, 대한항공, 제주항공을 중심으로 해서 리오폰 관련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을 했죠. 근데 운수창고 쪽은 제가 보기엔 실적보다는 이슈 모멘텀이 부각됐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적은 턴어라운드입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턴어라운드가 아닌데 하여튼 운수창고 업종이 세 번째로 많이 떴고, 그 다음에 철강, 금속 업종이 7% 왔다. 그 다음에 방어적인 성격의 통신주, 건설, 종이목재, 전기가스. 근데 분명 안 좋은 쪽은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영향을 받으면서 SK하이닉스라든가 전기전자 섹터가 많이 부진하죠. 그 다음에 의약품이 부진합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전기전자가 하반기 때 하반기 때 수익률을 만회할지. 뭐 중요한 부분이죠. 지난주 시간에 제가 저 반도체를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 앞으로는 종합주가지수와 함께 갈 거다. 아웃퍼폼한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했어요. 지금도 그런 시각입니다. 제약, 의약 업종을 어떻게 하냐. 제가 오늘 의약품, 제약 업종, 바이오 업종을 좀 자료를 점검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바이오 의약품을 뺐거든요. 아니면 개인 투자가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제약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은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근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도 작년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좀 주목할 섹터로 좀 염두에 두고 있던 건데 본래 제가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펀드멘탈 측면에서 제가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려고 했다 보니 워낙 작년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도 저는 쉽지는 않다.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 장세니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실적 안 따라주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 제약주 중에서는 한미약품이라든가 종근당 같은 경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제약주를 제외하고 코스닥 시장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 왜냐하면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 장세. 낙폭과대 중심의 유동성 장세면 낙폭과대 종목, 제약 바이오 종목 갈 수가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상승률 상위 쪽에 보험, 은행, 철강, 금속 업종을 제가 점검해 좀 드렸고 업종. 그래서 결론은 보험, 은행 업종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될 건데 뛰어나게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다. 철강 금속 업종은 주도주로서 어느 정도 시장의 수익률 이상을 상승을 할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삼성전자 종합주가지수 올라갈 정도의 수익률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업종 중에서 이제 건설 업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업종. 건설 업종의 주가 선행지표, 주가가 미리 선행해서 주식을 사야 되는 시점, 주가가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된 선행지표 성격은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죠. 부동산 정책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정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 정책이지 않습니까?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정책, 여기다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방향 자체는 물량 공급이니까 좋죠. 좋습니다. 반면에 건설업종 자체는 금리에 민감하죠. 아주 민감합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 집값 많이 올랐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리 유동성 때문에 주가 많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제 근데 금리 인상기입니다. 이게 이제 악재 요인이죠. 악재 요인이 치명적입니다. 금리가 건설과 부동산 자체는 거의 금리는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금리 인상기 때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되는 거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봐야 될 거. 그다음에 수주가 아주 중요하죠. 당연히 수주 산업이니까 조선업종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 면적 자체가 향후에 건축 건설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허가 면적 자체가 잠재적인 향후의 건설업종의 성장률로 이어지는 거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 제가 수주를 좀 뽑아봤습니다. 국내 수주 2010년도부터 수주 추이를 좀 보고 있는데요. 수주로 보면 완전한 건설업종은 호황입니다. 언제부터 좋아졌냐? 이게 보시면 돼요. 이때 갑자기 팍 올랐을 때 2015년도잖아요. 2014년도 대비해서 이때 전체 연간 건설 수주 자체가 130조, 20조 정도가 채 안 됐었는데, 이때 150조 올랐었어요. 2015년도에. 이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이때 이제 집 많이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때 2015년도에 이때 아파트를 52만 가구 지었다고 그랬으니까 사상 최대 연간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미분양이 나오면서 빚내서 집 사라. 그 얘기가 나왔던 데가 2015년도거든요. 그때 이제 150조 원 수주 올라선 뒤로 계속 그대로 한동안 150조 원대에 머물러 있다가 2020년도에 194조 원, 작년도 212조, 올해 전망치가 21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뭐 100% 가까이 수주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내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형 건설사들 실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수주 증가한 것만큼 매출이라든가 실적이 증가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근데 중소형 건설사들은 어떤 데냐면 중소형 지방 건설을 중심해서 매출이 거의 100%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대형 건설사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해외 쪽, 기업들이 해외 쪽에서 많이 까먹었거든요. 해외 쪽에서. 2015년도 이후에 국내 쪽에서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근데 GS건설 같은 경우 국내 쪽에서 아파트 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1조 원 이상의 돈을 벌면 해외 쪽에서 부실이 한 4천억, 5천억 터지면서 이익은 반토막밖에 안 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이 증가될 국면 쪽에서 실적은 안 따라줬어요. 그러다 보니 기업의 가치 증가가 없다 보니까 건설 수주 증가 부분 자체를 기업의 가치에 반영을 못 시켰던 거죠. 근데 그렇지만 중소형 종목들은 어마어마하게 그 이후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중소형 종목들은 일부 종목들은 가치가 반영된 종목들이 있지만 별로 가치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 진출 안 했기 때문에 부실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업황은 이렇게 좋다. 좋다.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자체는 지속적으로 건설사 국내 쪽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사들은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편은 대신 두 가지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은 건설 수주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중요하잖아요. 국내 건설사들 대부분이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는 편은 국내 대형 건설사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대림 ENC,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형 건설사들의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건설주가 못 간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도와 이거 2020년도고 2021년도하고 똑같잖아요. 아파트 분양 물량이. 원래 작년도 계획으로 따지면 2020년도 대비해서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20년도에 아파트 분양 물량이 약 제가 알기로 39만 가구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가지고 45만 가구 정도까지 작년도에
분양을 할 거다. 건설업체들이 그렇게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국내 건설사들이 분양을 안 했습니다. 분양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주가 주가 못 갔어요. 그래서 2020년도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떠냐? 신정부의 정책이 또 있고 작년도 2월 됐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근데 현재 상반기 정도까지 분양을 보게 되면 올해는 작년도보다 증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다만 오른쪽의 표는 뭐냐? 이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자, 지방 아파트,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건설업체의 치명타입니다. 치명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은행주를 얘기를 할 때 은행주 부실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저축은행이라든가 마을금고라든가 인터넷은행이라든가 거기서부터 먼저 부실이 생긴다고 그랬었죠. 지난 은행주 금리 인상 국면에 괜찮지만은 인터넷은행이라든가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연체율이 증가되고 있다. 돌아섰다. 그래서 시중은행까지 곧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게 부담이라고 그랬었죠. 건설주는 어떠냐? 건설주도 지방에서부터 먼저 미분양이 나옵니다. 특히 미분양 어디서부터 나오냐? 대구, 경북에서. 거기 아파트를 엄청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영남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작년 하반기부터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이게 이제 지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자꾸 올라오겠죠. 근데 서울은 아직까지는 미분양은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상기에 맞물려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분양이 증가되면 건설주는 못 가죠. 또 치명타죠. 치명타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호재와 악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다음 편은, 그럼 건설주 중요한 자체는 수주죠, 다음은. 업체별로 수주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에서 제가 수주 잔고를 전자공시술에 제가 뒤져봐서 기록한 건데, 자, 현대건설의 수주 잔고는 75조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 포함해가지고. 75조입니다. 수주는 매출액과 비교해야 되겠죠. 작년도 현대건설이 매출액이 1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주 잔고가 약 4년치 정도 수주 잔고를 깔고 있는 거죠. 깔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림산업은 작년 매출액이 7조 6천억인데 수주 잔고가 19조 8천억. 약 2년 반 정도의 수주 잔고를 깔고 있고, GS건설은 35조 수주 잔고, 작년 매출액이 9조 원이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매출이 늘어날 거니까 그것도 감안해야 되겠죠. 작년도 9조 원이면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니까 올해는 11조 원 정도 된다든가 그러면 이제 수주 잔고율이 좀 떨어지겠지만 작년 매출 기준에서 GS건설은 300%, 대우건설 400%, 삼성엔지니어링 수주 잔고율이 가장 낮죠. 수주 잔고가 33조밖에 안 되는데 매출액은 작년 7조 원이니까. 그 다음에 현대산업 수주 잔고는 많습니다. 21조 원인데 잔고율이. 그래서 건설회사들은 평균 대형사 기준에서 3년치, 4년치 정도 수주 잔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는 있다.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건설회사들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좀 나와 있는데요. 일부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거니까 아마 어느 정도 믿어도 될 겁니다. 최근에 4월 7일에서부터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나왔던 걸 제가 취합한 거니까 지금 나온 건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이 좀 있어요. 연초에 추정하면 전혀 신뢰성이 없는데 최근에 나온 것 자체는 이제 3월 말이 끝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상 실적이 안 좋습니다. 현재는 GS건설 정도만 예상치에 부합하는 시죠. 근데 쇼크 수준은 아닌데 약간 5%에서 한 10% 정도 언저리 정도 하회하는 실적인데, 하회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원재료 가격입니다. 상반기 때 시멘트 가격도 급등했고 철근 가격도 급등을 했고 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닝 시즌에 건설주가 실적 시즌에 실적 호전을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분기 때 건설주가 정책적인 모멘텀은 괜찮은데 실적 시즌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가지고 건설주가 주도주로서 나가기는 어렵다. 일단 1분기 때 주도주로서 상반기 때 나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서프라이즈하게. 근데 전반적으로 건설주가 예상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자, 건설주의
올해 그러면 연간 실적 전망과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올해 주가 상승률입니다. 맨 아래 이제 현대산업개발은 악재 노출 때문에 많이 빠졌고, 대체적으로 건설주, 현대건설은 보합권. 시장 수익률보다는 낫죠.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8% 떨어졌다고 그랬으니까, 현대건설은 보합이니까, GS건설이 8% 떴고, 이게 이제 정책적인 그런 재료를 받은 거죠. 윤석열 신정부의 부동산 공급 물량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형주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대우건설이 가장 많이 떴죠. 무난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차별화가, 그리고 대우건설하고 GS건설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죠. 근데 건설주가 저는 못 간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봐요. 저는 건설주가. 이제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이 현대건설이잖아요. 현대건설이 투자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건설주에서. 현대건설은 실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실적 보시면 계속 단기 순이익이 거의 몇 년 동안 정체예요. 이따 이제 현대건설 표 있는데, 현대건설 PER이 지금 11배잖아요. 다른 업종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겁니다. GS건설이라든가, 대림ENC라든가, 대우건설의 PER이 지금 5배에서 4배에서 7배 되는 수준인데, 11배. 그렇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아웃퍼폼한 성과가 내기 쉽진 않아요. 주도 업종이 끌고 가야지 다른 것들이 따라가는데, 오히려 어떻게 뭐가 가야 되겠어요? 대림산업이라든가 대우건설이라든가 GS건설이 한 단계 따라가야 되는데, 원래 2등 3등주들이 시장에서 주도하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대장주가 끌고 가면서 중간 단계 2등 3등주가 따라가는 흐름이 전개되는데,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은 현대건설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크지가 않던 부분 자체가 건설주에 저는 부진한 흐름이 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별을 보시게 되게 되면, 제가 맨 아래쪽 현대산업개발의 여러 가지 지금 악재 때문에 강주에서 2건의 대형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영업 정지를 먹었잖아요. 8개월인가 2번 먹었잖아요. 현대산업개발을 주식을 사야 되느냐? 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밸류를 본다고 하더라면 지금도 악재는 다 반영이 됐지만은 현대산업개발 PER이 4배입니다. 대림ENC가 PER이 4배잖아요. 그렇죠? 현대산업개발이 영업 정지로 인해 가지고 그 치명타거든요.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위주의 공사회사입니다. 토목공사가 비중이 많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 가지고 현대산업개발한테 이제 아파트 재건축이라도 안 막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수주 취소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현대산업개발은 안 된다는 거죠. 굳이 언더한다면 차별한다. 지금도 주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같은 밸류인데 교체, 설마 대림산업이라든가 대우건설이라든가 교체하는 게 낫다는 거죠.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님은 현대산업개발 가지고 계시면 안 계시겠지만은, 여기서 이 정도는 좀 착안해 볼 수가 있겠죠. 해서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이제 저는 이제 건설업종의 차별화는 저는 중소형 종목 차별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앞서 얘기했던 시장 자체가 대형주보다는 업종 대표적인 종목 장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현대건설이냐, 제가 중소형 종목 중에 좋아하는 회사가 계룡건설입니다. 제가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계룡건설 여러분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보고 제가 계룡건설은 충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설회사인데 알짜회사입니다. 이거 제가 뭐 8,000원부터 공개방송에서 얘기했던 주식인데, 자 주봉을 좀 볼게요. 주봉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건 주봉이고요. 이게 월봉입니다. 이건 2008년도 거니까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2017년도에 주가가 10,000원대짜리 주식이었죠. 3만 원인데 계속 우상향입니다. 근데 현대건설은 어떨까요? 현대건설은 아시죠? 현대건설은 이렇습니다. 더 떨어졌잖아요. 9만 원짜리 주식이 4만 원이니까 같은 시점에서 계룡건설의 주가가 10,000원짜리 주식이 4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2015년도 이후에 이게 2015년도부터라고 했잖아요. 2015년도 현대건설이 5만 원이었거든요. 앞서 이제 2015년도부터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되면서 수주금액이 증가해서 건설업체의 실적이 좋아진 시점인데, 대부분 계룡건설을 포함해가지고 중소형 건설주들은 그때부터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룡건설은 차트 이제 다시 보시기 이게 2015년도잖아요. 이게 2015년도 주가가 정확히 11,000원이었지 않습니까? 11,000원.
현대건설이 5만 원일 때 이 주식 4만 원이에요. 4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어떤 차이냐면 두 개에서 이제 비교를 해놨잖아요. 일단은 주가는 기본적으로 상대 가치니까 시가총액을 먼저 비교를 해야 되죠. 현대건설이 시가총액이 5조 원. 계룡건설이 현재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에서 3,400억. 3,400억입니다. 3,400억인데, 자, 보죠. 현대건설 2019년도부터 제가 잡아놨는데, 단기순이익이 들쑥날쑥하잖아요. 단기순이익이 기업의 가치거든요. 2019년도에 4,000억.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이제 해외 쪽에 부실을 털면서 아마 털었겠죠. 1,200억 이익이 급감. 그 다음에 작년도에 4,000억. 올해 4,700억 예상을 합니다. 예상. PER은 이거죠. PER은 뭐 10배에서부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33배. 33배. 같은 게 계룡건설은 어때요? 계룡건설은 이게 현대건설 매출액이 별로 증가가 없잖아요. 작년까지. 17조 원이 18조 원이니까 거의 매출이 증가 없어요. 근데 가치 시점에서 이 회사는 그래도 20% 정도 성장을 했죠. 성장을 했는데 예산은 영업이익이 1,300억, 단기순이익 700억. 2020년도에 1,748억,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940억. 작년도 2,300억, 1,559억. 올해 2,480억, 1,570억. 예상인데 올해 실적은 결국은 수주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사가 작년도 수주도 엄청 늘었거든요. 근데 PER을 보세요. PER이 안 믿기시죠? 2배, 3배짜리입니다. PER이. PBR 아니라 주가 순자산 비율이. 여기다 PBR도 현대건설보다 낮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주가 차별화는 뭐가 결정한다고 했었죠? ROE가 결정한다고 했었죠? ROE가 결정하는데 현대건설은 ROE 평균이 5년 동안, 4년 동안 ROE 평균이 4%, 5%죠? 4%. 그러니까 현대건설 주가 못 가는 겁니다. 연평균 5%짜리 주식이라니까요. 5%짜리 5%만 올라가야 되는 주식이에요. 이론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5%밖에 증가 안 되니까. 근데 계룡건설은 자기자본율 평균 몇 프로입니까? 20%잖아요. 올해까지 하면 20%입니다. 현대건설이 5% 이익 날 때, 5% 이자 때 예산은 20% 주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ROE가 높은 종목에 투자할 때 1억이 5%짜리 ROE가 5%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 1억이 10년 이후에 원금까지 합해가지고 1억 6천. 현대건설에 투자를 하게 되면 1억을 맡겨서 10년 동안 투자하게 되면 1억이 1억 6천 되는 거고 60%씩 나는 거고 계룡건설과 같은 ROE 20%짜리 투자를 하게 되면 길게 보게 되면 10년 투자하게 되면 1억이 6억 2천 된다고 그랬었죠. 6억 2천 된다고 그랬죠.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실적 추이가 전개된다는 천재. 이런 실적 추이는 뭐겠습니까? 이제 수주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도 차별 양세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종목들이 계룡건설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계룡건설만 잡아놓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시장 자체 유동성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중심의 차별화 장세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따가 공개방송 주제는 작지만 강한 종목에 투자하라. 오늘 제가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위주로 해서 이따가 공개방송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시면 이따 뭐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주가는 길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현대건설이 약간 앞서갈 수 있겠지만은 이런 실적 추이가 전개되면 앞으로도 현대건설이 연간 5% 올라갈 때 계룡건설은 20% 올라간다. 이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쪽입니다. 중간중간에 등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업 가치 변화가 그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차별화의 기업의 가치 차별화 자체는 ROE가 결정한다. ROE가 결정한다. 그런 차이죠, 있어요. 현대건설 그렇다고 해서 비싸지는 고평가는 아닙니다. 현재 여건을 보면 적정한 가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는 GS건설이라든가 대우건설이라든가 대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런 측면이죠, 있어요. 자, 그래서 건설업종에 제가 보는 주가 전망은 일단은 물량 확대는 좋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규제 완화로 해가 환경 자체는 좋습니다. 분위기는 좋죠. 그렇지만 현재 금리 인상기 때 유동성 유치가 투자가 유축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금리 부담 때문에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했다. 부담이 된다.
철근이라든가 지금 뭐 시멘트 대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1분기 실적에 미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기업 실적 모멘텀이 1분기 때는 일단 안 좋다. 모멘텀이 약하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주가 정말 싸다. 저평가 매력은 있다. 전략은 뭐냐? 그래서 저는 건자재를 얘기합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자재는 또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된 수혜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자재가 2015년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건설주 20% 올라갈 때 한샘 같은 경우는 주가가 100%, 1000% 올라갔죠. 1000%. 다른 것도 기본 100% 올라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샘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 섹터를 차별해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수급 여건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지금은 해외 쪽 기반이 아니거든요. 해외 쪽에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해외 건설주가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대우건설 사야 됩니다. 근데 유가는 지금 WTI가 100불인데 해외 쪽에 수주 거의 없습니다. 작년도도 기대에 훨씬 못 미쳤고요. 목표에 거의 한 7, 80%밖에 못했고 올해도 지금 유가는 급등하고 있는데 중동 쪽에 수주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국내 쪽이에요. 국내 쪽이에요. 과거에는 해외 건설주를 프리미엄을 받던 자체는 해외 쪽에 성장했는데 해외 쪽도 워낙 많이 2015년도에 터지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 적극적 수주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 건설주 쪽에서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별화가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 다음에 조선주입니다. 네,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도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가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수익성에 미치는 것 자체가 선가죠. 선가. 그 다음에 유가는 옛날에는 이제 해양 플랜트 쪽에 수주가 많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유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요즘은 유가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중요하지가 않죠.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 해양 플랜트 쪽에 우리나라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 중공업 중에서 수주를 많이 받아서 유가가 많이 민감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유가가 조선업종과 민감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운운임 지수가 좋아야지, 컨테이너 업종 지수라든가 벌써 문제 좋아야지 해운 선사들이 발주를 많이 하겠죠. 많이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어떠냐? 성과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중고성과가 성과가 있는데, 지금 성과는 신조선가가 아마 지금 157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계속, 작년도 연초에 120대에서 지금 157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딱 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신조선 가격이거든요. 이게 중고선 가격이잖아요. 중고선 가격이 신조선가보다 가격이 높아요. 이게 이제 조선업황의 아주 호황입니다. 호황일 때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바뀌었잖아요. 작년 5월달부터 중고선가 역전이 발생됐잖아요. 이게 이제 조선업황의 호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고선 가격이 왜 신조선가보다 비싸냐? 해운주 배가 없다 보니까 해운업사들이 신조선가를 발주하고 난 다음에 배를 인도받는데 2년, 3년 걸리잖아요. 당장 지금 배가 없어서 물건을 못 실어 날리는데 그러니까 중고선을 마구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선 가격이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중고선 가격이 먼저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도 중고선 가격이 강세잖아요. 그래서 조선업황 엄청 좋다는 거예요, 지금 했어요. 좋다는 겁니다. 성과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업황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수주로 나타난 거죠. 수주로 나타난 거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중고선 가격이 신조선가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조선업종은 많이 떨어지죠. 현재 주가 밸류 자체가 지금 2024년도 5년도 시점을 바라보고 가는 쪽이니까 현재는 여전히 중고선 가격이 계속 앞서가고 있으니까 운임지수는 어때요?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아마 5,2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4,200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워낙 작년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HMN 주가도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쪽인데 그래도 이익은 많이 납니다. 작년보다 훨씬 평가가 높기 때문에. 벌크선 운임지수는 작년 10월 아마 23일 정도에 5,000포인트 정도의 고점 찍고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운임 가격은 조정 중이다. 그렇지만은 과거의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배가 없어서 부족해서 여전히 운임 지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주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주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제가 수주를 좀 조사했는데 요즘 이것 때문에 주가 가거든요. 지금 어제부터 새로운 건 아닌데 최근 들어서 이제 1분기 수주 실적이 좀 나오면서 다시 1분기 수주가 달성률이 1분기 때 40%다. 작년 목표 수준이 다 40%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지금 조선주가 이번 주 들어서 지금 오늘도 좀 어제도 많이 떴고 오늘도 강세지 않습니까? 자, 업체별로 수준은 현대중공업이 수주율이 달성률이 가장 낮고요. 22.5%. 올해 목표가 83억불인데 지금 18.8%. 그다음에 현대 삼호중공업 약 90%. 거의 뭐 목표 달성을 했죠. 현대미포 목표가 36억불인데 15억불 42%. 삼성중공업 목표 88억불인데 22억불 30% 달성. 대우조선해양 목표 89억불인데 42억불 약 40%. 전체 평균 올해 수주 목표가 341억불인데 현재 138억불을 달성을 했다. 올해 이제 수주 목표를 좀 많이 낮춰 잡았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수주 달성률이 130% 넘었거든요. 업계 전체 작년도 목표 달성을 했고요. 작년도에 조선사들의 이들 회사들이 올해 341억불인데 작년도에 얼마 수주를 했었냐면 415억불 수주를 했어요. 이게 목표는 작년도보다 100억불 정도 낮춰 잡은 거잖아요. 작년도보다 발표할 추가 많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 전망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1분기 때까지 수준은 좋아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4월 하반기 때 반영된 부분 자체를 올해 1분기로 2월 된 부분 자체가 1분기 때 많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2분기 때 이유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이례적으로 달성률이 많이 높습니다. 작년 또 1분기에 비해서는 거의 비슷해요. 1분기에 비해서는. 원래 1분기 때 많이 수주가 집중되고 2분기, 3분기 때 없다가 또 4분기 때 집중되고 그렇습니다. 수주가 원래. 그래서 현재 수주는 1분기 기준에 40% 정도 달성을 했으니까 충분히 올해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달성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요. 자, 그렇다면 실적이죠. 조선주는 이제 실적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실적 별로 없는데, 근데 실적은 여전히 그래서 체크해야죠. 조선주는 현재 실적보다는 이제 어제 작년도와 이제 올해 수주 받은 것이 반영되는 2023년 빠르면 4년, 길게는 2025년도 실적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현재 실적은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적자다. 컨센서스보다 안 좋을 것 같다. 안 좋은 이유 자체는 이것도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 부분이겠죠. 조선업황 원재료 자체가 후판이거든요. 저는 조선업황 좋다 그러면 업황 실적도 안 좋은 것보다 저는 그래서 조선업종 후판과 관련된 비중이 많은 동국제강이라든가 그걸 사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밸류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실적은 안 좋다. 실적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어닝 쇼크가 나온다 한다고 주가는 안 빠질 건데 여전히 조선업종은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예상 실적을 하회하는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자, 올해와 2024년도까지 밸류죠. 밸류와 그다음에 올해 연초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입니다. 많이 떴잖아요. 이거 차별하잖아요. 현대중공업이 46%, 한국조선해양은 마이너스 2.9%. 이것만 유일하게 마이너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압도적. 그다음 현대미포가 22%. 삼성중공업이 어제 떴지만은 7.8%. 가장 부진하죠. 기자재 쪽에 한국카본이 올라왔는데 많이 떴습니다. 이제. 근데 차별하잖아요. 현대중공업. 제가 조선주를 얘기할 때 현대중공업밖에 살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중공업밖에. 사더라도 현대중공업만 사라. 현대중공업만 사라. 삼성중공업은 저는 지금도 사지 말라는 얘기합니다. 사지 말라는 얘기하는데 일단은 수주 잔고는 괜찮은데 근데 이거 이제 밸류를 보시면 되겠죠. 이게 조선주 산 것 자체는 2024년도, 2025년도 실적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 비싸죠. 2024년도, 5년도. 근데 2024년도 현대중공업이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쪽이니까 PER 20배입니다. 2025년도 전망치가 PER 12배예요. PER 20배. 앞선 제가 계룡건설의 PER 2배라고 얘기했는데 현대건설 PER 11배가 좀 싸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2024년도 수주 받은 것 자체가 이제 작년도 수주 받은 게 2024년도부터 반영되거든요. 삼성중공업 PER 27배. 27배. 기자재 쪽은 그렇지는 않은데. ROE 자체도 지금 한 자릿수죠. 2024년도 한다 하더라도 ROE 10% 넘어간 적 없죠. 없습니다. 이걸 보고 매매하셔야 되겠죠. 근데 수주가 이제 계속 증가되면 2025년도, 2026년도 분명히 2025년도는 수익성 지표는 좋아질 겁니다. 성과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현재 밸류 자체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철강주 PER이 지금 포스코라든가 배당도 많이 주는 포스코가 PER 4배에서 주가 못 가는데. 근데 요즘 시장 자체가 또 이런 것들이 가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중요하니까.
이런 거 알고 좀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조선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 전문가다 보니까 뭐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사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대중공업만 사라. 삼성중공업 자, 삼성중공업을 살 거냐, 현대중공업을 살 거냐. 자, 비교를 해놨는데,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냐.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조선업종은 재무내용이 안 좋으니까 제가 부채 비율까지 나눴는데, 부채 비율.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12조 원, 삼성중공업이 5조 원입니다. 2024년도 실적, 2023년도, 24년도 실적, 삼성중공업은 올해와 내년도도 적자고요. 내년도도 아마 흑자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은 올해 이제 흑자 영업이익 1,500억이니까. 1,500억이니까. 사더라도 현대중공업이 탑이다. 탑이다. 조선업종 중에서는 저는 좀 기자재 쪽에, 엔진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예. 그래서 따라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수주 부분과 좀 더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과라든가. 예. 그래서 현재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좀 받고 있는 핫 이슈인데, 저는 조선업종은 현재뿐만 아니라 저는 2011년, 12년도부터 현대중공업 제가 48만 원 이때 팔고 그대로부터 제가 관심도 안 두고 있는 쪽이거든요. 지금도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부분이니까. 자, 시간이, 자, 그래서 조선업종 전망은, 올해 수준은 달성할 것 같다. 성과 상승과 그다음에 요즘 이제 수주를 선별 수주로 받거든요. 그래서 수주 받은 건 상당히 양질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주 받은 것 자체는 이제 2025년도 실적 반영되니까 2025년도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조선주가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수주를 무작정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덕후가 있는데 덕후가 한계가 있거든요. 덕후를 많이 줄였어요. 구조조정을 하면서 늘릴 수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성장성으로 크게 부각되지는 쉽진 않습니다. 환율도 상승하고 있고 재료비스 부담으로 해서 실적 부진하다. 현재 주가는 2024년도 실적을 반영을 하고 있다. 현재 2차전지가 지금 2024년도 실적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2차전지보다 주가 밸류 자체가 2024년도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더라도 현대중공업 기자재 중심의 차별화가 전개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은 유가와 스프레드 마진, 제품 가격 마진이 중요하죠. 마진이 중요한데, 유가는 상승하게 되면 업황이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는 호재인데 유가 상승하면서 제품 가격도 함께 동반 상승하고, 지금은 유가 상승이 석유화학 업종한테는 치명타입니다. 악재요. 왜? 수요가 좋아서 유가가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경기가 좋아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함께 올라가면 스프레드 마진도 개선이 되는데, 지금은 유가가 올라가는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경기는 안 좋다 보니까 수요 제품 가격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인 유가의 석유화학 원재료가 뭡니까? 납사잖아요. 납타잖아요. 원유를 정제해가 나온 정유회사에서 납타를 가지고 또 1차 가공을 해가지고 기초유무이라고 할 수 있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만들고, 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합성 수지, 합성 원료, 합성 고무를 만들잖아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납사인데, 유가가 올라가면서 납타는 엄청 뜨는데, 기초유무이라든가 합성 수지, 합성 원료, 합성 고무 가격 자체는 약세예요. 여기 보시면 회사별로 주력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게 회사별로 주력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괜찮아요. 여기 아래권에 있는 주식들, 롯데정밀화라든가 송원산업이라든가 애들 관련 종목들, 애경유화라든가 관련 종목들 실적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NCC 계열,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라든가 금호소비,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NCC 계열이기 때문에 이쪽은 안 좋습니다. 그 차별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스프레드 마진 NCC 업체들, NCC 스프레드 마진, 즉 NCC 업체라는 자체는 원전의 납사를 가지고 크래커 시설을 통해 가지고 기초유무이라든가 합성 원료라든가 수지라든가 합성 고무를 만드는 회사들 얘기합니다. 이들 회사 지금 보시면 BP 마진이 지금 최저치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있어요. 지금 손익분기점이 여기잖아요. 300불인데 지금 손익분기점이 간달간달해요. 이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적자 나올 수가 있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이던스가 1,100억인데 400억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 이제 최저치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거 보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적 시즌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적 종목들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대체적으로 안 좋은 쪽이 롯데케미칼이라고 했죠. 가이드사 1,000억인데 지금 400억대 어닝 쇼크죠. 대한유화도 원래 분기단 800억 1,000억 나는 회사가 149억도 지금 나오도 시원치 않은데 25억 나올 거란 전망이잖아요. 하에 금호석이 무난. 근데 태양광 회사 OCI는 예상 실적 상해. 이들 쪽은 괜찮습니다. 롯데케미칼 예상 실적 상해죠. 상해. 그다음에 송원산업은 안정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들 회사 좋습니다. 코로나도 나쁘지가 않고요.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이들 종목들이 요즘 강세거든요. 예상 실적 부합입니다. 이쪽은 NC 계열 쪽은 이게 주도주로 나서기 당연히 힘들죠. 낙폭과 대 반등밖에 안 나오죠. 그럼 이것들은 어떤 전략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장기 투자 업황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올라가면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쪽은 부정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제 관련 종목들이 주가 이래요. 앞서 하급증 안 좋다고 그랬었는데 맨 아래쪽 롯데정밀학, 송원산업, 이수학 같은 경우는 괜찮죠. 밸류 자체는 주가 쌉니다. 그거 비싸진 않아요. PR에서. 근데 뭐 우리나라 가치주들이 다 이런 상태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성 종목 방송 얘기할 때 송원산업 얘기하잖아요. 이들 종목들이 이제 실적 성장률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것도 이제 중성 종목 쪽이에요. 이런 종목은 석유화학업황과 무관하잖아요. 석유화학업황이 안 좋은 자체가 공급 물량이거든요. 예산 공급 물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안정제 판매가 증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주거든요. 작년도 영업이 1,557억, 올해 2,000억입니다. 다른 회사 같은 게 역성자. 그래서 주당 EPS가 PR이 지금 올해 PR의 주당 EPS 6,000원입니다. PR 4배입니다. 여기다 이 회사가 2차전지 소재 산업에 진출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거의 신고가지 요즘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공략을 해야 되겠죠, 이제. 자, 마지막으로 하급종 전망입니다. 그래서 소기업종 수급 불균형이 심할 것 같아요. 여기다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부진하다. NCC 업체들이 안 좋다. 다만 특수 정밀 소재 기업 중에서 실적이 괜찮으니까 롯데정밀학, 송원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정도 국도학이라든가 종목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 대부분 중소형 종목들이죠. 신증설에서 자유론 중소형 종목 중심의 차별화 장세다. 자동차까지 하고 준비했는데 다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동차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또 있으니까 기회를 잡아보도록 할 거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부족한 내용은 올라가서 오늘 주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지만 강한 종목에 투자하라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와 그 다음에 토마토 투자 클럽을 통해서 방송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